페루 국방부가 세계 무기상들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해발 4,800m 안데스 고원에서 장갑차로 산맥을 넘어라. 숨쉬기조차 힘든 이곳을 못 넘으면 즉시 탈락이다. 중국이 코웃음 쳤습니다. 티베트 고원도 뚫은 우리한테 이게 뭐가 어렵겠어. 그런데 출발 30분 만에 엔진이 시커먼 연기를 뿜더니 산 중턱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뒤따르던 한국 장갑차가 마치 평지를 달리듯 중국 전차를 유유히 추월해버린 겁니다. 분노한 중국이 진로를 막아섰지만 한국은 단 10분 만에 되려 중국 전차를 밀어버리고 정상을 찍었습니다. 대체 한국은 무슨 비밀 무기를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날 리마의 공기는 최악이었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리마 시내는 마치 거대한 주차장 같았거든요. 쉐라톤 호텔 라운지에서 내려다본 도로는 낡은 버스와 택시들이 뿜어내는 매연으로 자욱했고 그 뿌연 연기 사이로 끊임없이 경적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저는 위스키 잔을 들이키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무슨 최첨단 무기를 산다고 난리들이야?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미국 거대 방산기업의 수석 로비스트이자 이번 페루 육군 현대화 사업의 미국 측 책임자입니다. 쉽게 말해 무기 팔아먹는 장사꾼이죠. 이번 건은 페루가 50년 된 소련제 고철 탱크를 드디어 갖다 버리고 새 물건을 사겠다는 조 단위가 넘어가는 잭팟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분은 영 찝찝했습니다. 페루는 돈이 없는 나라거든요. 게다가 경쟁자라고 온 놈들이 가관이었습니다. 제 맞은편 시가 연기를 뻑뻑 피워대는 저 뚱뚱한 남자들이 보이십니까? 바로 중국 노린코 임원들입니다. 녀석들은 아주 신이 났더군요. 어이 양키, 이번엔 너희가 낄 자리가 없을걸? 페루는 가성비가 중요하거든. 중국 팀 리더 왕 이사가 저를 보며 킬킬거렸습니다. 놈들은 2009년 페루 퍼레이드에서 탱크 엔진이 꺼져 전량 반품당했던 그 망신을 벌써 잊은 게 분명해요. 그때였습니다. 호텔 로비에 회전문이 돌더니 웬 낯선 동양인 무리가 들어오더군요. 처음엔 일본인 관광객인가 싶었습니다. 다들 헐렁한 양복에 한 손에는 서류 가방, 다른 한 손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었으니까요. 군인 특유의 각 잡힌 모습은커녕 야근에 지친 대기업 과장님들처럼 보였거든요. 그중 한 명이 제 옆 테이블에 털썩 주저앉으며 넥타이를 풀더군요. 아, 진짜 덥네. 김 부장님, 리마 트래픽 장난 아닌데요? 미팅 시간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한국어였습니다. 네, 바로 한국의 현대 로템과 STX 연합 협상단이었죠.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잘 만든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여긴 남미입니다. 미국의 뒷마당이자 중국의 저가 공세가 판치는 진흙탕 싸움판이라고요. 이봐요, 미스터 킴. 제가 참지 못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업계 선배로서 충고나 해줄까 싶어서였죠. 여긴 안데스 산맥입니다. 숨쉬기도 힘든 곳이에요. 당신네 그 잘 빠진 전자장비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부품 하나 받으려면 배 타고 2달은 걸릴 텐데 말입니다. 그러자 김 부장이라 불리던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묘하게 차분한 눈빛이더군요. 걱정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도로 사정이라면 꽤 익숙해서요. 그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꽉 막힌 리마의 도로 위 매연을 내뿜으며 엉금엉금 기어가는 수많은 자동차들 말입니다. 보십시오. 저기 굴러가는 차들의 절반이 어디 건지 아십니까? 저는 무심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낡은 도요타와 쉐보레 사이로 유독 눈에 띄는 엠블럼들이 있더군요. 비스듬히 누운 H자 모양. 그리고 타원형 속의 기아. 현대 기아. 택시로 꽤 많이 팔긴 했더군요. 제가 대수롭지 않게 대꾸하자 김 부장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택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트럭, 버스, 경찰차까지. 저희는 지난 30년 동안 이 나라의 혈관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무기는 처음이지만 길은 우리가 제일 잘 알죠.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많이 판 거랑 탱크 파는 게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잠시 후 페루 국방부에서 드디어 1차 제안 설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특히
중앙에 앉은 살라스 육군 참모총장은 2009년 중국산 전차 도입 실패의 장본인이라 눈초리가 매서웠습니다. 미국 팀인 제가 먼저 성능은 최고지만 비싸다는 발표를 마쳤고 중국 팀은 가격은 반값이고 엔진도 국산화했다며 열변을 토했죠. 살라스 총장은 중국 팀에게 또 고장나면 가만 안 둔다며 으름장을 놓더군요. 마지막으로 한국팀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들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브랜드도 가격 경쟁력도 애매하니까요. 그런데 김 부장이 단상에 올라 띄운 첫 화면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탱크가 포를 쏘는 영상이 아니라 웬 지도 한 장이 덩그러니 떠 있었거든요. 그건 페루 전도였는데 지도 위에는 파란색 점들이 깨알같이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은하수처럼 페루 해안가부터 저 높은 안데스 산골 마을까지 촘촘하게 박힌 파란 점들. 이게 뭡니까? 작전 지도인가요? 살라스 총장이 흥미롭다는 듯 물었습니다. 김 부장은 레이저 포인터로 그 파란 점들을 가리키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장군님. 이건 페루 전역에 퍼져 있는 블루엔즈와 오토큐, 즉 저희 민간 정비 네트워크의 위치입니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도 중국 팀도 페루 장군들도 벙찐 표정이었죠. 무기 팔러 온 놈들이 왜 카센터 지도를 보여주는 겁니까? 저희는 오늘 탱크를 팔러 온 게 아닙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저희는 장군님의 전차가 전장에서 멈췄을 때 1시간 안에 부품을 들고 달려갈 수 있는 시스템을 팔러 왔습니다. 그 순간 지루해하던 살라스 총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맹수가 먹잇감을 발견한 듯한 날카롭고도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말입니다. 저는 등줄기에 묘한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잠깐. 저 양반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저 파란 점들이 단순한 정비소가 아니라 훗날 경쟁자들을 모조리 씹어먹어버릴 무시무시한 병참 기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회의실을 빠져나오면서도 등줄기에 묘한 한기가 가시질 않더군요. 그 파란 점들, 페루 전역을 뒤덮은 블루엔즈라는 그물망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불안감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수산업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돌아가는 바닥이 아니거든요. 허세야 허세. 100% 사기라고. 호텔바 구석진 테이블에서 위스키를 들이키던 중국 노린코에 왕 이사가 쾅 하고 잔을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녀석은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리고 있더군요. 넥타이는 이미 삐뚤어졌고 얼굴은 술 기운에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야, 미스터 존스. 너도 봤지? 군용 트럭도 아니고 민간 트럭 정비소에서 전차를 고친다고? 전쟁터가 무슨 택배 배송지인 줄 아나 봐. 그건 군수지원 규정 위반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왕 이사의 말이 100번 맞습니다. 우리가 파는 건 장난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지키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못 하나를 박아도 엄격한 군사표준을 따르죠. 미군이 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수송기를 띄우고 별도의 보급 부대를 운용하겠습니까? 전쟁터는 동네 골목길이 아니니까요. 민간 시스템 따위는 포탄 한 방이면 마비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녀석의 그 상식적인 비웃음이 자꾸만 거슬렸습니다. 왕 이사는 지금 한국을 비웃고 있지만 제 눈에는 그저 겁먹은 개가 짖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글쎄요. 규정 위반일지는 몰라도 살라스 총장의 눈빛은 달랐어. 굶주린 늑대 같더군. 제가 툭 던진 말에 왕 이사는 콧방귀를 뀌며 시가를 입에 물었습니다. 페루 놈들은 돈이 없어서 그래. 결국 싼 게 장땡이라고. 두고 봐. 내일 안데스 테스트에서 그 한국산 깡통들은 시동도 못 걸 테니까. 저는 대답 대신 남은 술을 털어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들어주다간 저 멍청한 전염병이 제게도 옮을 것 같았으니까요. 방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지만 찜찜한 기분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가운을 걸친 채 책상 위에 던져뒀던 한국팀의 기술 제안서 사본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낮에는 대충 훑어보고 넘겼던 그 서류 뭉치 말입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서 저는 돋보기를 끼고 깨알 같은 스펙 시트를 한 줄 한 줄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분 뒤 저는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엔진 모델 현대 D6HA 배기량 12.7리터. 이 숫자가 보이십니까? 처음엔 그냥 평범한 디젤 엔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 데이터베이스가 경고음을 울리더군요. 어디서 많이 본 모델명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어 구글 검색창에 그 모델명을 입력했습니다. 엔터키를 누르자마자 뜬 화면은 탱크나 장갑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25톤짜리 대형 덤프트럭 현대 엑시언트의 카탈로그였죠. 잠깐. 이게 말이 돼?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한국의 K808 장갑차 엔진과 변속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페루의 광산과 고속도로를 누비고 있는 민간 트럭의 것과 부품 호환율이 70%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화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페루군이 굳이 한국 본사에 부품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쟁 중에 엔진오일 필터가 막히면 그냥 지나가는 트럭을 세워서 필터를 빼 끼우면 된다는 소리죠.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기업들은 무기를 팔 때 유지보수 계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무기값보다 이 수리비로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짭짤하거든요. 부품 하나를 갈아도 우리 기술자가 가야 하고 우리 인증 부품만 써야 하니까요. 그게 우리의 돈줄이자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 룰을 깨버린 겁니다. 우린 수리비로 장사 안 해. 너희 동네 카센터에서 고쳤어. 이건 단순히 무기를 판 게 아니라 페루의 산업망을 해킹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페루라는 나라 전체가 한국의 거대한 부품 창고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젠장. 왕 이사, 그 멍청이가 틀렸어. 이건 규정 위반이 아니라 혁명이야. 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습니다. 새벽 3시에 리마 시내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고속도로를 달리는 트럭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더군요. 마치 수천 대의 예비군이 보급품을 싣고 전선으로 달려가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본사 정보팀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수신 존스 이사 발신 버지니아 본사. 내용 페루 기상청 데이터 해킹 완료. 내일 안데스 테스트 구역 기온 급강하 예상. 영하 15도. 중국 장비 배터리 이슈 가능성 90% 이상. 그러나 한국 장비 데이터 분석 불가. 분석 불가.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천하의 미 정보국 출신들이 분석을 못하다니요? 추가 코멘트 해당 한국 장비의 혹한기 테스트 데이터가 없음. 대신 강원도 철원이라는 지역의 민간 트럭 운행 기록만 존재함. 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 바람. 철원?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본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군용 데이터가 아니라 민간 트럭 데이터라니.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철원이라는 곳이 영하 15도 따위는 우습게 여기는 혹한의 땅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남은 트럭의 심장이 지금 저 장갑차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안감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니 전 세계가 한국을 너무 얕봤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팔러 온 게 아닙니다. 30년간 페루 바닥을 기어다니며 흙먼지를 마신 그 현대차의 끈질긴 DNA가 이제 군복을 입고 우리 목을 조여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반쯤 남은 위스키병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술이 확 깨더군요. 내일 안데스 산맥 위에서 벌어질 일은 단순한 성능 테스트가 아닐 겁니다. 누군가는 굴욕을 맛보고 누군가는 역사를 쓰게 될 잔혹한 처형식이 되겠죠. 그리고 그 처형대에 오를 사람이 제발 내가 아니기만을 빌어야 했습니다. 잠을 설친 탓에 눈은 뻑뻑했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수면 부족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를 태운 랜드크루저 행렬이 해발 4,818m 티클리오 고개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누군가가 제 가슴팍을 군화발로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으니까요. 산소 농도가 평지의 60%밖에 되지 않는 이곳은
인간이 발을 디딜 곳이 아니라 신들이나 사는 영역처럼 느껴졌습니다. 차 문을 열자마자 칼날 같은 바람이 뺨을 후려치더군요. 흡, 헉. 숨을 들이켜도 폐 속으로 들어오는 건 희박한 공기뿐이었습니다. 저는 산소 마스크를 황급히 눌렀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황량한 회색 자갈밭 위에는 각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강철 괴물들이 이미 도열해 있었습니다. 미국의 스트라이커, 중국의 VT4 개량형 전차, 그리고 튀르키예의 장갑차까지. 다들 밤새 트레일러에 실려 이곳까지 올라온 모양이었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미국 팀 정비병들은 보닛을 열어젖히고 엔진오일 점도를 체크하느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고지대에서는 기압 차이 때문에 오일이 끓어넘치거나 호스가 터지기 십상이거든요. 젠장 3번 실린더 압력이 왜 이래? 흡기 밸브 다시 조정해. 미군 정비반장의 다급한 외침이 무전기를 타고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중국 팀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왕 이사는 두꺼운 털 모자를 쓰고 전차 위에 올라타 기술자들을 발로 차며 독려하고 있더군요. 그들은 아예 엔진을 뜯어내다시피 해서 부품을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어제 제가 했던 규정 위반이라는 말이 신경 쓰였는지 밤새 급조한 고산용 부품을 끼워 넣는 모양새였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묻은 작업복 바닥에 나뒹구는 공구들 매연 냄새와 고성. 전형적인 20세기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한국팀의 구역 K존을 바라보았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마치 도서관 안이 세련된 IT 기업의 로비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장갑차 K808 백호와 K2 전차 흑표는 먼지 하나 없이 말끔한 상태로 정렬해 있었고 보닛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정비복을 입고 바닥을 기는 기술자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죠. 대신 깔끔한 슬랙스에 경량 패딩을 입은 한국 엔지니어 서너 명이 전차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건 렌치나 드라이버가 아니었습니다. 한 손에는 최신형 태블릿 PC,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믿기지 않겠지만 얼음이 찰랑거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들려있더군요. 이 영하 10도의 추위, 숨쉬기조차 힘든 고산지대에서 얼음 띄운 커피라니요? 저는 순간 제가 고산병으로 헛것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서울 강남의 오피스 거리에서 점심시간을 즐기는 직장인들처럼 평온해 보였으니까요. 이봐요, 김 부장. 제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헐떡이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네들은 준비 안 합니까? 30분 뒤면 기동 테스트 시작이에요. 엔진 예열도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제 다급한 외침에 김 부장이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하더군요. 빨대로 커피를 쪽 빨아들이면서 말입니다. 아, 존스 이사님. 오셨습니까? 예열이요? 그거야 뭐. 굳이 여기서 시끄럽게 엔진을 돌릴 필요가 없어서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 고도에서는 시동 거는 데만 20분이 걸려요. 배터리 전압이 떨어진다고요? 김 부장은 피식 웃으며 자신의 태블릿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고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K808 장갑차의 내부 구조도가 3D 그래픽으로 실시간 회전하고 있었는데 엔진, 변속기, 배터리 전압, 심지어 타이어 공기압까지 수백 개의 데이터가 초록색 숫자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원격 시동 대기 중 예열 완료라는 문구였습니다. 저희는 리마 호텔에서 출발할 때부터 원격으로 배터리 히팅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엔진 온도, 냉각수 순환 전부 디지털로 제어 중이죠. 굳이 추운 밖에서 본인 열고 기름 만질 필요 있나요? 요즘 세상에. 그의 말투는 너무나 건조했습니다. 마치 아직도 은행 가서 돈 뽑으세요? 폰뱅킹 안 쓰시고? 라고 묻는 듯한 묘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죠. 그 순간 저는 한국이 말하는 방산이 우리가 아는 그 투박한 쇳덩어리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계공학으로 싸우고 있을 때 이들은 혼자서 전자공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실전은 다릅니다. 데이터 쪼가리가 이 희박한 공기를 이길 순 없어요. 제가 억지를 부리듯 소리쳤지만 김 부장은 어깨만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데이터 쪼가리라. 글쎄요.
이따 보시면 알겠죠. 그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페루 육군 통제관이 깃발을 들고 출발선에 섰습니다. 제1코스 경사도 30도, 자갈길 2km 어필. 출발. 부하항. 가장 먼저 중국의 전차가 굉음을 내질렀습니다. 왕 이사의 호언장담대로 시동은 걸렸지만 배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은 검다 못해 시커멓더군요. 불완전 연소의 증거였습니다. 엔진이 제발 공기 좀 줘. 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지만 어쨌든 중국 전차는 육중한 몸을 이끌고 언덕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미국의 스트라이커도 출발했습니다. 세련된 구동음이었지만 역시나 출력이 평소의 70%도 안 나오는 듯 힘겨워 보였습니다. 바퀴가 자갈밭에서 헛돌 때마다 미군 드라이버의 욕설이 무전기를 타고 들려왔죠. 그리고 마지막 한국팀의 차례. 김 부장이 무전기에 대고 짧게 명령했습니다. 출발하시죠. 에코모드 말고 파워모드로. 그 순간 K808의 엔진이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달랐습니다. 중국 전차처럼 쾅쾅쾅 하며 쥐어짜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르르릉. 마치 거대한 맹수가 낮게 으르렁거리는 듯한 중저음의 부드러운 진동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K808이 튀어나가는데 바퀴가 자갈을 파고드는 게 아니라 자갈 위를 미끄러지듯 치고 나가는 겁니다. 변속 충격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매끄러운 가속. 제 옆에 있던 페루 장군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왜 저렇게 빨라? 여기 해발 4,800m 맞아? 저도 쌍안경을 들고 K808의 뒷공무니를 쫓았습니다. 분명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엔진 출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한국 장갑차는 마치 평지의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맹렬하게 언덕을 치고 올라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제 뇌리를 스치는 어젯밤의 기억. 엔진 모델 현대 D6HA. 그렇습니다. 저 엔진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페루의 수천 대의 현대 트럭들이 이 안데스 산맥을 넘나들며 쏟아낸 주행 데이터. 어느 고도에서 공기 흡입량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 영하의 기온에서 연료 분사 타이밍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그 수억 킬로미터의 빅데이터가 저 조그만 ECU 칩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경쟁자들이 산소 부족이라는 자연재해와 싸우고 있을 때 한국의 엔진은 이미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친. 이건 반칙이야. 저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서가던 중국 전차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배기구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흰 연기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과부하였습니다. 희박한 공기를 억지로 압축하려다 터보차저가 과열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안 돼. 멈추지 마. 밟으라고. 왕 이사의 비명소리가 무전기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전차는 산 중턱 가장 가파른 경사로 한복판에서 쇳덩어리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한국의 K808이 무서운 속도로 따라붙고 있었죠. 길은 좁았습니다. 옆은 낭떠러지였고 멈춰선 중국 전차가 길을 막고 있는 상황. 누가 봐도 감속하거나 멈춰야 하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은 태블릿을 보며 마치 게임을 하듯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좌측 여유 공간 2.5m. 충분하네요. 추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좁은 공간으로 이 미끄러운 자갈밭에서 추월을 하겠다고? 미쳤어. 저건 자살행위야. 제 입에서 비명에 가까운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쌍안경을 쥔 제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려 와이셔츠를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른쪽은 깎아지른 듯한 천길 낭떠러지. 왼쪽은 멈춰선 중국의 거대한 전차 덩어리. 그 사이 남은 공간은 고작해야 2.5m 남짓. K808 장갑차의 전폭이 2.7m입니다. 물리적으로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바퀴 한 짝이 허공에 붕 뜬 채로 지나가지 않는 이상 저건 필연적으로 추락하거나 중국 전차를 들이받고 공멸할 수밖에 없는 각도였습니다. 안 돼. 멈춰. 제발 멈추라고. 왕 이사도 사색이 되어 무전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만약 한국 장갑차가 무리하게 밀고 들어오다가 충돌이라도 하면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자기네 전차까지 같이 떨어질 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한국의 김 부장은 태블릿 화면을 한번 쓱 훑더니 무전기에 대고 너무나 무미건조하게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우측 휠 트랙션 제어 락 걸어. 서스펜션 기울기 5도 보정. 진입해. 그게 끝이었습니다. 기도를 하거나 비장한 각오를 다지는 말 따위는 없었습니다. 마치 주차장에서 평행 주차를 지시하는 듯한 그 평온한 목소리에 저는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했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잉 툭. K808의 오른쪽 바퀴들이 미세하게 꿈틀하더니 차체 전체가 왼쪽으로 살짝 기우뚱했습니다. 독립 현가장치. 각 바퀴가 따로 움직이는 그 시스템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도로의 가장자리 벼랑 끝에 울퉁불퉁한 바위를 꽉 움켜쥐는 게 보였습니다. 보통의 차량이라면 바퀴가 헛돌며 미끄러져야 정상입니다. 이 자갈밭은 얼음판만큼이나 미끄러우니까요. 게다가 여기는 경사 30도의 오르막길 아닙니까? 하지만 한국의 장갑차는 단 1cm의 미끄러짐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르르릉. 엔진 소리가 거칠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낮고 묵직하게 깔리더군요.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덮치기 직전 숨을 고르는 듯한 그 섬뜩한 정숙성. 그 거대한 20톤짜리 쇳덩어리가 멈춰 선 중국 전차 옆을 스치듯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 정말로 사이드미러가 중국 전차의 배기구에 닿을 듯 말 듯한 그 아슬아슬한 간격을 유지하며 K808은 유령처럼 아니 컨베이어 벨트에 실린 제품처럼 매끄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 쌍안경 렌즈 너머로 중국 전차 조종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공포에 질려 입을 딱 벌린 채 자신의 옆을 슬로우 모션처럼 지나가는 한국 장갑차를 쳐다보고 있는 그 표정. 창문 너머로 한국 조종사가 껌을 씹으며 무심하게 핸들을 꺾는 모습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그 굴욕적인 장면. 화드득 촥. 마지막 뒷바퀴가 자갈을 튕겨내며 K808은 완벽하게 중국 전차를 추월해 언덕 정상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순간 현장에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환호성? 박수? 그런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너무 압도적인 공포나 기적을 목격하면 소리를 지르는 대신 숨을 멈추게 되거든요. 제 옆에 서 있던 페루의 살라스 참모총장이 입에 물고 있던 시가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불이 붙은 채로 떨어진 시가가 그의 군화발치에서 타들어갔지만 그는 그걸 느낄 겨를 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멍하니 멀어져가는 K808의 뒷공무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걸 간신히 지프차 보닛을 붙잡고 버텼으니까요.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것처럼 쿵쿵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야. 제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은 감탄이 아니라 부정이었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미국의 기술력으로도 중국의 물량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이 난 코스를 고작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것도 자동차나 만들던 회사들이 해결했다고요? 저건 분명히 뭔가 조작한 거야. 저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리쳤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고산병 때문인지 아니면 제 자존심이 산산이 조각난 충격 때문인지 분간이 안 가더군요. 그렇지? 왕 이사. 저거 반칙이지? 엔진 튜닝 규정 위반한 거 맞지? 제가 동의를 구하듯 왕 이사를 쳐다봤지만 그는 이미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왕 이사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고 손에 쥔 무전기는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리더군요. 저 엔진. D6. 뭐라고? 저 소리. 우리 건설 현장에서 들었던 그 소리야. 제기랄. 왕 이사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페루 전역의 광산 개발 현장에 깔려있는 현대 엑시언트 덤프트럭들.
중국 기업들이 공사를 수주해놓고도 정작 트럭은 고장이 안 난다는 이유로 한국산을 사다 썼던 그 뼈아픈 기억. 그 트럭들이 내던 묵직한 엔진음이 지금 군용 장갑차에서 똑같이 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녀석은 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민수용 엔진 따위가 군용 스펙을 능가한다고? 그건 물리학 위반이야. 데이터 조작이라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페루 통제관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봐요. 당장 저 차 세워요. 조사해봐야 합니다. 타이어에 접착제를 발랐거나 엔진 출력을 불법 개조했을 겁니다. 이건 무효예요. 통제관은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더군요. 존스 이사. 당신 눈엔 저게 사기로 보이나? 그는 턱짓으로 언덕 위를 가리켰습니다. 정상에 도달한 K808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호하거나 얼싸앉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 부장이 태블릿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엔지니어는 세상에 아직 덜 마신 아메리카노 컵을 흔들어 보이며 남은 얼음을 씹어먹고 있더군요. 저 사람들에게는 이게 기적이 아니야. 그냥 일상인 거지. 통제관의 그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제야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속임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실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며 한국산은 싸구려 라고 비웃고 있을 때 그들은 이 지구 반대편 흙먼지 날리는 안데스 산맥에서 수십 년간 묵묵히 데이터를 쌓아왔던 겁니다. 타이어가 헛돌지 않게 토크를 제어하는 알고리즘, 경사도에 따라 서스펜션의 높이를 조절하는 코딩. 그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매직이 아니라 수만 대의 트럭이 길바닥에 갈려나가며 얻어낸 피땀 어린 족보였던 겁니다. 우리는 탱크를 만들려고 했지만 한국은 도로를 지배하는 괴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미국산 최신형 위성 전화기가 갑자기 벽돌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본사에 뭐라고 보고해야 할까요? 한국이 마법을 썼습니다. 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난 50년간 쌓아온 내연기관 기술이 한국의 트럭 회사에게 따였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어느 쪽이든 제 커리어는 오늘로 끝장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눈앞이 핑 돌더군요. 저는 비틀거리며 지프차 시트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언덕 위에서 김 부장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선글라스 너머에 그의 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이사님. 진짜 쇼는 이제부터니까요. 그 순간 멈춰 서 있던 중국 전차에서 펑 하는 굉음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다시 치솟았습니다. 엔진이 완전히 맛이 간 겁니다. 견인차도 들어올 수 없는 이 외길 절벽 위에서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린 중국의 자존심. 왕 이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망했어. 본사에 뭐라고 보고하지? 이번엔 반품으로 안 끝나. 총살이야. 그의 절규가 안데스의 차가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비웃을 수 없었습니다. 제 꼴도 별반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오늘 단순히 경쟁 입찰에서 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한 겁니다. 기계의 시대가 끝나고 데이터와 시스템의 시대가 열리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검붉은 화염과 함께 터져나온 자욱한 흰 연기 속에서 쿨럭거리며 뛰쳐나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노린코의 왕 이사였습니다. 그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티베트의 제왕이라며 호기를 부리던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흐름으로 범벅이 된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쪽팔림이 뒤섞인 기괴한 표정만이 남아있었죠. 그는 붉게 충혈된 눈을 부라리며 고래고래 악다구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효야. 사기라고. 당장 재경기해. 심판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 쇳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도끼만큼은 안데스 산맥을 울릴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제 멱살을 잡을 듯이 씩씩거리며 다가오더니 제가 뒷걸음질 치자 이내 방향을 틀어 페루 육군 통제관에게 달려들더군요. 이봐, 대위. 당신들 미쳤어? 코스를 이따위로 설계하면 어떡해? 경사도가 30도가 넘잖아. 이건 전차 기동로가 아니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길에서는 미제 에이브람스 할아버지가 와도 못 올라가. 정말이지 눈 뜨고 못 봐줄 추태였습니다. 자신들이 기술력 부족으로 퍼져놓고는 애꿎은 도로 탓 환경 탓을 하며 침을 튀기는 그 모습이라니. 옆에서 지켜보던 저조차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었으니까요. 통제관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아주 건조하게 팩트를 꽂아 넣었습니다. 왕 이사. 진정하시오.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소리치는 그 길 위로 지금 한국 전차는 이미 정상에 올라가 있는데 변명이 너무 구차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 말 한마디가 왕 이사의 이성이라는 그나마 실오라기처럼 남아있던 얇은 끈을 툭 하고 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입술을 파르르 떨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언덕 위를 노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국팀의 김 부장이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난장판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죠. 왕 이사의 눈빛이 사리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늘이 심상치 않게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데스의 날씨는 변덕스럽기로 유명합니다.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뺨을 칼로 긋는 듯한 살인적인 바람 속에 싸락눈이 섞여내리기 시작했죠. 소위 말하는 화이트아웃의 전조였습니다. 기온은 순식간에 영하 10도에서 15도, 아니 체감상 영하 30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손가락 끝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젠장, 눈 폭풍이다. 전원 철수 준비. 여기서 지체하다간 다 얼어 죽는다. 살라스 총장이 급히 무전기에 대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고도에서 폭설에 고립되면 저체온증으로 1시간 안에 전원이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거든요. 우리는 서둘러 지프차에 시동을 걸고 하산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길이었습니다. 외길인 이 좁은 산악도로의 허리를 퍼져버린 중국의 50톤짜리 전차 덩어리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엔진이 터져버린 전차는 그저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죠. 이걸 치우지 않으면 위에 올라가 있는 한국팀도 뒤에 있는 우리 미국팀도 심지어 페루 장군들의 지휘 차량도 하산할 수가 없는 독 안에 든 쥐꼴이 된 겁니다. 왕 이사, 빨리 전차 빼. 뭐 하는 거야? 길 막지 말고 비키라고. 제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눈 속에 파묻혀 죽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왕 이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띠더군요. 그는 뭔가 묘안이라도 떠올린 듯 거들먹거리는 걸음걸이로 언덕 위의 김 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불길했습니다. 저 인간이 저런 표정을 지을 때는 항상 상식밖에 더러운 짓을 꾸밀 때였으니까요. 왕 이사는 김 부장 코앞까지 다가가 짝다리를 짚고 섰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검지손가락으로 김 부장의 가슴팍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야, 김 부장. 너희 운 좋은 줄 알아. 우리 엔진오일에 불순물이 섞였던 모양인데 정비공 실수야. 실력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라고. 김 부장은 그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요. 그 침묵과 깔끔한 옷차림이 기름때 묻은 왕 이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왕 이사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더 올라갔습니다. 어이, 내 말 안 들려? 지금 우리 전차가 길을 막고 있어서 다들 못 내려가잖아. 너희 장갑차 힘 좀 쓴다며? 왕 이사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제 팔뚝만한 굵기에 쇠사슬견인 줄을 발로 툭 차서 김 부장의 신발 위로 던졌습니다. 묵직한 쇳덩어리가 김 부장의 구두 위로 떨어지며 텅 소리를 냈죠. 이거 달아. 우리 전차 끌고 내려가. 현장에 있던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눈보라 소리마저 잠시 멈춘 듯한 정적. 이건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협조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명령이었고 씻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항상 차분하던 김 부장의 눈썹이 처음으로 꿈틀했습니다. 못 들었어? 견인하라고. 어차피 너희 현대차 서비스 센터 출신이라며? 차 고치고 견인하는 게 너희 전문 아니야? 우리가 고객이 되어줄 테니까 주제 파악하고 와서 봉사 좀 하라고. 팁은 두둑히 챙겨줄게. 저는 저도 모르게 이마를 짚었습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경쟁업체를 동료로 인정하기는커녕 하청업체 수리공 취급을 하며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일국의 장교들과 외교관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김 부장이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왕 이사님, 지금 말씀이 좀 지나치시군요. 저희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온 경쟁 입찰자입니다. 당신네들 뒤치다꺼리하러 온 게 아닙니다. 게다가 20톤짜리 장갑차로 50톤 전차를 이 얼어붙은 급경사 내리막에서 앞에서 끌라니요?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뒷차가 미끄러져서 앞차를 덮치면 둘 다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집니다.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죠. 맞는 말입니다. 이건 상식 밖의 요구였습니다. 빙판길 내리막에서 무거운 차가 뒤에서 밀면 앞에 있는 가벼운 차는 찌그러지거나 튕겨나가 벼랑 끝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즉, 왕 이사는 자기들이 살기 위해 한국팀에게 에어백이 되어 죽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왕 이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는 품에서 최신형 위성 전화기를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물리법칙? 웃기지 마. 내가 지금 국제정치의 법칙을 알려줘? 내가 여기서 베이징 상무부에 전화 한 통이면 너희 한국산 부품 남미 수출길이 싹 다 막힐 수도 있어. 우리가 누군지 잊었나 본데 우린 대국이야. 그는 뻔뻔하게 페루 총장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살라스 총장님, 총장님도 잘 판단하세요. 우리 중국이 페루의 최대 교역국인 거 아시죠? 페루산 구리의 60%를 누가 사줍니까? 바로 우리 중국입니다. 고작 이따위 조그만 장갑차 회사 편들다가 내년도 구리 수출 쿼터가 반토막 나도 책임 못 집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자신의 기술적 무능함을 덮기 위해 국가의 거대한 경제력을 무기로 타국의 군대와 경쟁사를 인질로 잡은 겁니다. 이 전차 안전하게 못 내려가면 다 같이 여기서 얼어 죽는 거야. 선택해. 한국 놈들이 희생하든지 아니면 페루 경제가 박살나고 너희들 옷 벗든지. 살라스 총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주권 국가의 군사령관 면전에 대고 이따위 양아치 같은 협박을 하다니요. 하지만 페루는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중국의 경제보복은 그들에게 핵폭탄보다 무서운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총장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비참한 약소국의 현실이었습니다. 눈발은 점점 거세져 이제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 속눈썹에는 고드름이 맺혔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왕 이사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 김 부장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야, 코리안. 너네 잘하는 거 있잖아. 빨리빨리. 어차피 너네는 미제 흉내내는 가짜고 우리는 너희 물건 사주는 주인이야. 주인이 곤란하면 머슴이 돕는 게 동양의 예의 아닌가? 잔말 말고 사슬 묶어. 내 전차에 흠집 하나라도 나면 너희 회사가 물어내야 할 거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김 부장이 쓰고 있던 검은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는 것을요. 그의 눈동자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대신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마치 절대 영도의 우주 공간을 보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그 눈빛. 그가 입고 있던 두툼한 패딩의 지퍼를 찍 내리면서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건 우리가 예상했던 최신형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긁히고 칠이 벗겨진 투박하고 낡은 검은색 무전기였습니다. 왕 이사님. 김 부장의 목소리가 윙윙거리는 눈보라 소리를 뚫고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방금 그 발언 이 무전기를 통해 본사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정정해드리죠. 우리는 당신들의 머슴이 아니라 이 산을 지배하는 포식자입니다. 그는 무전기 측면의 송신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블루1 여기는 알파. 상황 발생. 코드 레드. 경로상에 고객이 아닌 불법 폐기물이 도로를 점거 중이다. 매뉴얼 4조 2항 발동. 청소해버려. 청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청소라니요? 빗자루라도 가져오라는 겁니까? 왕 이사도 코웃음을 치려던 찰나였습니다. 쿵. 쿵.
쿵. 발밑에서부터 기이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지진인가? 아니면 눈사태인가? 모두가 당황하여 주위를 두리번거릴 때 산 아래쪽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밑바닥에서부터 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두두두두. 그르르릉. 단순한 엔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수십 아니 수백 개의 거대한 바퀴들이 동시에 얼어붙은 대지를 박차는 소리. 마치 수천 마리의 들소떼가 협곡을 달려 올라오는 듯한 웅장하고도 공포스러운 진동이 우리 발밑을 타고 척추까지 전해졌습니다. 왕 이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지원군이라도 불렀어? 김 부장은 벗었던 선글라스를 다시 천천히 쓰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아주 차갑고 잔인한 미소였죠. 서비스 센터 직원이라고 무시하셨죠? 맞습니다. 저희 서비스 센터 직원들 성질이 좀 급해서요. 특히 출장 수리 나갈 때 길 막히는 건 절대 못 참거든요.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희뿌연 눈보라의 장막을 뚫고 계곡 아래에서부터 거대한 헤드라이트 불빛들이 번쩍이며 그것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산에 있는 건 우리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건드린 건 단순한 방산업체가 아니라 남미 대륙 전체의 물류와 핏줄을 쥐고 흔드는 거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처음엔 거대한 괴수가 안데스 산맥을 기어오르는 줄 알았습니다. 희뿌연 눈보라를 뚫고 노란색 경광등이 번쩍거리며 나타난 것은 바로 현대 엑시언트 25톤 덤프트럭 군단이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3대, 4대. 좋기 10대는 되어 보이는 거대한 트럭들이 마치 전차 부대처럼 대형을 갖추고 땅이 꺼질 듯한 굉음을 내며 우리 쪽으로 돌진해 오고 있었죠. 그 트럭들은 평범한 공사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바퀴에는 사람 키만한 스노우 체인이 감겨 있었고 전면부에는 거대한 제설용 블레이드와 강철 범퍼가 장착되어 있어 마치 영화 매드맥스에 나오는 전투 차량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트럭들의 옆면에는 하나같이 선명한 파란색 로고가 박혀 있었죠. 현대건설기계 안데스 지부. 뭐야? 멈추라고. 왕 이사가 기겁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50톤짜리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자신의 전차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으니까요. 빵! 선두의 선트럭이 뱃고동 같은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제 고막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왕 이사는 비명을 지르며 눈밭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죠. 트럭은 중국 전차의 코앞 불과 1m 전방에서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뜨거운 브레이크 열기가 눈보라와 만나 치익 수증기를 내뿜더군요. 운전석 문이 열리고 덩치 큰 페루인 운전기사가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험상궂은 표정으로 왕 이사를 무시한 채 곧장 김 부장에게 달려가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마스터 킴, 호출받고 왔습니다. 3번 광산수송팀 전원 도착했습니다. 페루 현지인 운전기사가 한국어로 마스터라고 부르다니요? 김 부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엉덩방아를 찍은 왕 이사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지 않고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왕 이사님, 소개하죠. 이분들은 제 머슴이 아니라 페루 경제의 동맥을 책임지는 수송팀장 호세입니다. 왕 이사는 벌떡 일어나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네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중국 국영기업 임원이야. 감히 어디라고 트럭을 들이밀어? 그는 호세 기사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호세는 그 거대한 손으로 왕 이사의 팔을 탁 쳐내며 스페인어로 쏘아붙이더군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 마스터 킴이 부르면 우린 온다. 그게 우리 룰이야. 내 트럭 길 막지 말고 비켜. 상황이 묘하게 돌아갔습니다. 중국의 임원이 페루 노동자에게 무시당하는 상황. 왕 이사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다시 김 부장에게 대들었습니다. 좋아, 잘 됐네. 트럭 왔으니까 빨리 내 전차 연결해. 안 그러면 내가 아까 말했지? 구리 수출 끊어버린다고. 국무총리한테 전화하기 전에 시키는 대로 해.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김 부장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신사적인 비즈니스맨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술실에 들어간 집도이처럼 감정이 거세된 차가운 눈빛으로 왕 이사를 응시했습니다. 왕 이사님, 뭔가 착각하고 계신데 저희는 지금 당신을 도우러 온 게 아닙니다. 김 부장은 태블릿 PC를 꺼내 왕 이사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법조문과 데이터가 붉은색 경고창과 함께 떠 있었습니다. 페루 환경법 제12조 사항. 해발 4,000m 이상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유독성 화학물질을 유출한 차량은 즉시 강제 이동 및 폐기 처분할 수 있다. 뭐라고? 당신네 전차 지금 엔진 터지면서 냉각수랑 오일이 바닥으로 줄줄 새고 있더군요. 그게 눈 녹은 물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면 이 아래 마을 식수원이 오염됩니다. 즉, 당신의 그 자랑스러운 전차는 지금 이 순간부터 군사 장비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산업 폐기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건 사고였다고. 사고? 아니죠. 정비 불량에 의한 인재죠. 김 부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리 수출 끊겠다고 협박하셨습니까? 그거야말로 자충수라는 걸 모르시나요? 김 부장은 뒤에 늘어선 엑시언트 트럭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트럭들 짐칸에 뭐가 실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네 나라로 보낼 구리 원석입니다. 이 산맥의 모든 광산에서 채굴된 구리는 우리 현대 트럭이 아니면 한국까지 옮길 방법이 없습니다. 기차가 다니나요? 아니면 당신네 그 잘난 전차로 나를 겁니까? 순간 왕 이사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채굴권은 중국이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 무거운 광물을 험준한 안데스 산맥을 넘어 한국까지 실어 나르는 물류망은 한국의 트럭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운송을 거부하면 당신네 중국 공장들은 다음 달부터 가동 중단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협박합니까? 물류를 지배하는 자가 경제를 지배한다는 기본도 모르십니까? 그것은 완벽한 논리적 체크메이트였습니다. 왕 이사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자신이 휘두르던 칼자루가 사실은 김 부장의 손에 쥐어 있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죠. 자, 이제 잡설은 그만하죠. 우린 시간이 없어서. 김 부장은 무전기를 들고 짧고 굵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차량 장애물 제거 작전 개시. 견인이 아니다. 밀어내기다. 방식은 전투형으로 간다. 전투형? 잠깐 김 부장. 내 전차 부수겠다는 거야? 안 돼. 저거 시제품이라고. 왕 이사가 기겁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엑시언트 트럭들이 육중한 굉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쇠사슬을 거는 대신 트럭 전면에 부착된 강철도저 블레이드를 중국 전차의 측면에 들이댔습니다. 마치 쓰레기차처럼 밀어버리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야, 이 미친 놈들아. 저게 얼마짜린데? 하지만 김 부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호세 밀어버려. 엔진 출력 최대. 토크 배분 사륜 락. 그르르릉. 끼가각. 현대 엑시언트의 540마력 엔진과 한국형 K808 장갑차의 엔진이 동시에 포효했습니다. 두 대의 엑시언트가 중국 전차의 앞뒤를 막아서고 K808이 측면에서 밀어붙이는 합동작전. 중국 전차는 50톤이 넘는 쇳덩어리였지만 바퀴가 잠기고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는 그저 거대한 관짝에 불과했습니다. 트럭의 바퀴가 눈밭을 파고들며 헛도는가 싶더니 이내 현대차가 자랑하는 지능형 트랙션 컨트롤이 작동하며 바닥을 움켜쥐었습니다. 끼익, 콰직. 소름 끼치는 금속 마찰음과 함께 중국 전차의 궤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왕 이사의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의 자랑스러운 MBT 2000 전차가 마치 장난감처럼 옆으로 질질 끌려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안 돼. 내 전차. 내 실적. 슬로우 모션처럼 그 장면은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전차의 사이드 스커트가 찌그러지고 도색이 벗겨지며 불꽃이 튀는 그 처참한 광경. 한국의 트럭들은 일말의 자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차를 도로 가장자리에 배수로 쪽으로 가차없이 밀어붙였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중국 전차는 도로 밖 진흙 구덩이에 반쯤 처박힌 채 멈춰 섰습니다.
완벽한 길 턱이었습니다. 도로 중앙은 깨끗하게 비워졌고 중국 전차는 마치 길가에 버려진 고철 덩어리처럼 비스듬히 기울어져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 이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진흙탕에 처박힌 자신의 전차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장비의 파손이 아니었습니다. 중화주의라는 거대한 자존심이 한국의 실용주의 앞에 무참히 짓밟힌 순간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넋이 나간 왕 이사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하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수리비 청구는 나중에 하십시오. 환경, 정화 비용이랑 같이 계산해서 보내드릴 테니. 아, 그리고 팁은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하고만 거래하거든요. 그리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K808에 올랐습니다. 전원 하산한다. 안전거리 유지해. 부하항. K808을 선두로 10여 대의 엑시언트 트럭들이 승리의 개선장군처럼 줄지어 왕 이사의 옆을 지나쳐 갔습니다. 트럭 운전기사들은 창문을 내리고 왕 이사를 향해 혀를 차거나 엄지를 아래로 내리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행렬의 꽁무니를 따라가며 백미러로 왕 이사를 보았습니다. 눈보라 속에 홀로 남겨진 작고 초라한 남자. 그리고 그 옆에 쓰레기처럼 버려진 거대한 중국 전차.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무기 성능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오늘 누가 이 대륙의 진짜 주인인가를 무력이 아닌 시스템으로 증명해 보인 겁니다. 무기는 전쟁터에서만 쓰이지만 시스템은 평화 시에도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시스템을 완성해 놓고 우리가 덤벼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기랄. 우린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했던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위성 전화기를 들어 본사 직통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제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해야 했습니다. 워싱턴의 펜타곤에 있는 높으신 분들에게 우리가 알던 조용한 동맹국 한국이 사실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빨을 숨기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존스 이사? 여보세요? 대체 무슨 소리야? 한국 트럭이 전차를 밀어버렸다니? 수화기 너머로 본사 임원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눈보라가 거친 안데스의 하산길은 그야말로 개선 행진이었습니다. 맨 앞에는 한국의 K808 장갑차가 승리의 깃발처럼 안테나를 휘날리며 내려가고 있었고 그 뒤로 10여 대의 현대 엑시언트 트럭들이 웅장한 대열을 이루어 따르고 있었죠. 트럭 기사들은 경적을 리듬감 있게 울려대며 길가에 나와 구경하는 페루 산악마을 주민들에게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 영웅이 귀환하는 듯한 그 풍경 뒤편 저 멀리 산 중턱에는 처참하게 버려진 패배자의 잔해가 점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진흙 구덩이에 코를 박고 엉덩이만 치켜든 채 식어가고 있는 중국의 MBT 2000 전차. 그리고 그 옆에서 콩알만하게 보이는 왕 이사가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는 모습이 쌍안경에 스치듯 잡혔습니다. 쯧쯧. 그러게 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서. 저는 저도 모르게 혀를 차고 말았습니다. 왕 이사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김 부장이 말한 청소가 단순히 길을 뚫는 물리적인 청소만을 의미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리마 시내로 돌아오자마자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로비의 대형 TV 뉴스에서는 안데스 산맥의 영상이 속보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찍어서 올린 그 영상 현대 트럭이 중국 전차를 참교육하는 장면은 이미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유튜브 조회수는 3시간 만에 1000만 회를 돌파했고 댓글창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와, 저거 영화 촬영 아니냐? 한국 트럭이 탱크보다 세네 크크. 중국산은 역시 종이 호랑이였어. 전 세계 밀리터리 마니아들과 네티즌들이 중국의 기술력을 조롱하는 밈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금융시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왕 이사가 소속된 중국 국영방산기업 노린코의 주가가 홍콩 증시에서 수직으로 꽂히기 시작한 겁니다. 마이너스 15% 급락, 거래 일시정지.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안데스 산맥이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 퍼져버린 전차. 그리고 그 전차를 구하기는커녕 산업 폐기물 취급을 당하며 밀려난 굴욕.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중국산 무기는 실전에서 쓸모가 없다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반면 한국의 현대로템과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STX의 주가는 장대 양봉을 그리며 천장을 뚫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한국의 민군 융합 시스템이 증명되었다며 매수 리포트를 쏟아냈죠. 다음 날 아침 페루 국방부에서 열린 최종 협상 테이블. 분위기는 어제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를 노려보던 페루 장군들은 이제 김 부장이 들어오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데스의 정복자들. 살라스 참모총장은 김 부장의 두 손을 꼭 잡고 흔들더군요. 그의 눈빛에는 경외심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왕 이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자리에 덩그러니 놓인 명패만이 그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죠. 왕 이사는 어디 갔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페루 측 관계자가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 사람? 오늘 새벽 비행기로 쫓겨났소. 중국 본사에서 해고 통보가 날아왔다더군. 위약금 물어내라고 난리도 아니라던데. 꼴 좋게 되었습니다. 듣자 하니 중국 대사관에서도 개인의 일탈일 뿐 국가와는 무관하다며 꼬리 자르기를 시전했다고 하더군요. 왕 이사는 공항에서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결국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다는 후문이었습니다. 그 오만하던 남자의 말로치고는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한 엔딩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확인 사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은 협상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하나 더 꺼내 놓았습니다. 계약서인가 싶었는데 겉표지에 적힌 제목을 보고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청구서 안데스 환경 정화 및 긴급 군안 비용. 이게 뭡니까? 살라스 총장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김 부장은 빙그레 웃으며 너무나 태연하게 설명하더군요. 아, 어제 저희가 치운 중국 전차 말입니다. 그거 치우느라 트럭 기름값도 들었고 기사들 야근 수당도 줘야 해서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태블릿을 켜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 서비스 센터에 대형 견인차가 찌그러진 중국 전차를 줄줄이 매달고 리마 시내를 관통해 끌고 오는 사진이었습니다. 마치 개선 행진 때 포로를 끌고 오듯 아주 공개적이고도 모욕적인 방식으로 전리품을 전시한 겁니다. 저 고철 덩어리에서 샌 기름 때문에 토양 오염이 심각하더군요. 저희 계열사 환경팀이 가서 정화 작업까지 싹 마쳤습니다. 비용은 중국 측에 청구하려다 왕 이사님이 도망가시는 바람에 페루 정부가 대신 받아서 중국에 구상권을 청구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와, 정말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돈 몇 푼 받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싼 똥까지 치워주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다 라는 것을 페루 정부에게 뼈저리게 각인시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던 겁니다. 페루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조인식장은 그야말로 한국의 동무대였습니다. 미국인인 저도 초대받았지만 저는 그저 들러리일 뿐이었죠. 대한민국은 오늘부로 페루의 전략적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페루 대통령의 선언과 함께 스크린에는 K2 전차와 K808 장갑차뿐만 아니라 항만, 철도, 스마트시티 건설 계획까지 줄줄이 떴습니다. 그렇습니다. 왕 이사가 그토록 자랑하던 구리 채굴권은 중국이 가져갔을지 몰라도 그 구리를 실어 나르는 철도 항구 그리고 그 광산을 지키는 군대까지. 페루의 모든 혈관은 한국의 차지가 된 겁니다. 조인식이 끝나고 리셉션장에서 저는 샴페인 잔을 들고 김 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축하합니다, 미스터 킴. 완벽한 승리였어요. 미국도 한 수 배웠습니다. 김 부장은 샴페인 대신 여전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더군요. 그는 씩 웃으며 제 잔에 건배를 청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이사님. 그리고 미국이 못하는 걸 우리가 대신 해드린 것뿐입니다. 그게 뭡니까? 미국은 세계 경찰이지만 너무 비싸고 무겁잖아요. 우리는 동네 보안관이자 24시간 출동하는 서비스 기사입니다.
고객이 부르면 새벽 2시에도 달려가서 고쳐주는 거. 그게 2026년의 K방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냉전시대의 논리로 누가 더 센가를 따지고 있을 때 한국은 누가 더 고객에게 필요한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비스 기사라. 비유 한 번 기가 막히군요. 저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리마의 밤거리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로 현대차들이 꼬리를 물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자동차로 보였던 저 파란 엠블럼들이 오늘따라 왜 그리 무섭고 거대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왕 이사는 아마 지금쯤 베이징 공항국 조사실에서 울고 있겠죠. 하지만 그를 동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를 상대로 덩치만 믿고 덤빈 죗값을 치르는 중이니까요. 저는 넥타이를 풀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입찰이 어디더라? 폴란드? 아니면 사우디? 어디가 됐든 한국 놈들이랑 붙는 건 피해야겠습니다. 쟤네들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나라를 통째로 리모델링 해버리니까 말입니다. 파티장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저는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며 패배감을 곱씹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리마호르의 차베스 국제공항의 VIP 라운지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고 활주로에는 제가 타고 갈 델타항공 여객기가 급유를 받고 있군요. 위스키 한 잔을 시켜놓고 노트북을 열었지만 커서만 깜빡일 뿐 한 글자도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사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도대체 이 현상을 뭐라고 정의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무기 수출 계약 실패. 원인 한국의 가격 경쟁력? 아닙니다. 가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격차? 그것도 본질은 아닙니다. 스펙만 놓고 보면 우리 미국제 무기가 여전히 세계 최고니까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지난 3일간의 기억을 되감아 보았습니다. 안데스 산맥에 그 숨막히는 추위 멈춰선 중국의 전차 그리고 그 옆을 유유히 지나가던 한국의 장갑차와 트럭들. 그때 뇌리를 스치는 단어가 하나 있더군요. 심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페루에게 무기를 팔려고 했습니다. 중국은 가짜 칼을 팔려고 했고요. 하지만 한국은 페루라는 나라의 심장을 이식하러 왔던 겁니다. 도로를 달리는 트럭, 광산을 파는 굴착기 그리고 국경을 지키는 전차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혈관으로 연결되어 한국이라는 거대한 펌프에 의해 힘차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민간 트럭이 군수 물자가 되고 평화 시에는 군용 기술이 민간 트럭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그 기이하고도 완벽한 순환 구조. 저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신 펜타곤 전략기획실 발신 존스 이사. 제목 대한민국 방위산업 분석 보고서 파란 개미들의 반란. 우리는 오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무기를 카피해서 싸게 파는 패스트 팔로워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귀찮아서 버려두었던 현장이라는 틈새를 파고들어 그들만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완성했습니다. 그들은 영웅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묵묵히 기계를 고치고 길을 닫고 고객이 부르면 새벽에도 달려갑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의 이 성실함이 최첨단 AI 기술과 결합하여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미 대륙에서 한국을 몰아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페루의 도로, 항만, 통신망, 그리고 군대까지. 이미 한국의 운영체제가 깔려버렸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그들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 동료로 붙잡아두는 것뿐입니다. 추신 다음 입찰부터는 제발 한국팀이 안 들어오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들은 장사꾼이 아니라 지독한 개척자들입니다. 전송 완료.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짐을 챙겨 라운지를 나서는데 통유리 너머로 활주로 건너편에 주기된 대한항공 화물기가 보이더군요. 그 꼬리 날개에 그려진 태극 문양이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하고 거대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세계의 중심이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동쪽의 저 작은 반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총칼 없이 오직 신뢰와 기술만으로 이 거친 대륙을 정복했으니까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오늘 마신 저 아메리카노의 쓴맛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단순히 탱크 몇 대를 팔았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50년 동안 피땀 흘려 깔아놓은 자동차와 건설의 역사가 결정적인 순간에 국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힘이 이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2026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웅장하고 가슴 벅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